그 오르골 소리. 20년 전 내가 딸에게 선물했던. 설마 내가? 이건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목에 걸려 있었던 유일한 유품이에요. 회장은 병으로 아들을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여자와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너희들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준혁이만은 손대지 마. 지윤아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회장이 나섰습니다. 거기 무슨 짓입니까? 남자는 회장을 보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회장은 쓰러진 지윤아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윤아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지윤아 씨? 당신이 왜 여기서? 지윤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회장은 지윤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몇 번 언급했던 여자였습니다. 내 이름이 준혁이야? 지윤아 씨한테 아들이 있었나요?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지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게 얘가 정우 씨의 아들이에요.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회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웠던 그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내 손자라고요? 우리 정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사정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에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요. 준혁이가 다칠까봐 매일 두렵네요. 준혁이의 얼굴을 보니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듯합니다. 회장은 그들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윤아 씨 저 사람이랑 계속 살 거예요? 아니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 그럼 준혁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댁에요? 제가 가도 정말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준혁이 내 손자라면서요. 유일한 핏줄인데 내가 지켜야죠. 그렇게 회장은 지윤아와 준혁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사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아와 준혁이 저택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윤아는 미리 만들어둔 준혁이와 회장의 유전자 검사지를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준혁이가 손자라는 사실을 검사지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회장님 칫솔과 준혁이의 칫솔을 가져다가 검사했어요. 혹시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밑에 적혀 있는 곳에 전화 걸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군요. 미리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윤아는 회장과 준혁이의 유전자 검사지를 미리 조작해 두었고 회사 번호는 조작하여 공모자에게 전화가 가도록 돌려놓았습니다. 회장은 그녀가 내민 검사지를 보고 준혁이 자신의 손자임을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었죠. 지윤아는 회장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가 검사지 결과를 믿는 듯하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교육 때문에
가정교사를 구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공부가 많이 뒤처졌거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가 많이 뒤처졌다고 하니 좋은 선생님을 구해야겠군요. 제가 구직 사이트에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아버님. 그래. 정우는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준혁이 잘 키워보자꾸나. 그렇게 회장의 허락을 구한 지윤아는 곧장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가정교사 구함, 숙식 제공, 급여 후하게 지급.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올린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지윤아는 그중 젊은 여성 한 명을 선택해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렇게 면접 당일이 되고 젊은 여성 한 명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정교사 지원한 김서영입니다. 지윤아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시장에서 구매할 만한 가방을 하나 들고 온 모습이 꽤 궁핍해 보였죠. 학력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경력은 아르바이트로 과외 경험한 적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쳐 봤어요. 좋아요. 지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우리 집이 워낙 넓잖아요. 공부만 가르치는 건 좀 아깝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정교사는 당황했습니다. 네. 공고 내용에는 가정교사로. 공고 내용은 내가 간략하게 적은 거고 계약 내용은 우리끼리 조정하면 되죠. 물론 급여는 조금 더 드릴게요. 어때요? 못하시겠어요? 가정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혼자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윤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짐 싸서 들어오세요. 가구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 생활하면서 입을 옷이나 화장품 세면도구 정도만 챙겨오면 될 거예요. 아, 참. 나는 이 집 안주인이니까 앞으로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잘 지내봐요, 선생님. 그렇게 지윤아는 서영을 가정교사로 선택했고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약속대로 다음 날부터 오전에 출근해서 준혁의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뿐이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죠. 선생님, 여기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설거지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옷 오늘 입고 나가야 하니까 다림질 좀 부탁해요. 선생님, 장 볼 것 좀 적어드릴게요. 마트 갔다 오세요. 지윤아는 가정교사를 마치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네, 사모님. 금방 할게요. 그렇게 가정교사는 자신을 하녀처럼 부리는 지윤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돈이 절실했기에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르며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복도를 지나다가 가정교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준혁이 가정교사로 오신 선생님이군요. 아,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은 가정교사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익숙한 미소. 하지만 그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공부는 잘 따라오나요? 네, 똑똑한 아이예요. 알려주면 금방금방 배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일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괜찮으십니까? 가정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려고요. 회장은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치고는 거칠고 트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선생님이 아니라 가정부로 보였죠.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윤아, 씨가 선생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의 연인이었고 준혁이는 내 손자니까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지. 그렇게 회장이 여러 생각에 사로잡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을 즈음 지윤아는 어딘가에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준혁을 위협했던 그 남자, 김태수였습니다. 어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응, 완벽해. 회장 노인네가 준혁이를 완전히 손자로 믿고 있어. 우리를 보호한답시고 집까지 들여줬어. 크크, 잘 됐네. 그럼 유산 상속은? 천천히 진행해야지. 너무 급하게 굴면 의심받아. 일단은 우리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해. 그 가정교사는 뭐야? 왜 굳이 고용한 거야? 그냥 심심해서. 누군가를 부리는 게 재밌잖아. 게다가 준혁이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명분도 되고, 나중에 회장한테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도 쓸모 있을 것 같아서. 크크, 역시 당신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회장이 완전히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유산 상속 얘기를 꺼낼 거야. 늙은이가 버티면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집도 재산도 다 우리 거야. 두 사람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정교사의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혁 공부를 가르치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정교사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 깨진 접시 조각에 손가락을 베인 것입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물로 씻고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손을 다치셨네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베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지윤아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설거지 다 하셨어요? 빨리 마치고 우리 준혁이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가정교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금방 갈게요. 회장은 지윤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좀 줄이는 게 어떠니? 가정교사로 들였는데 설거지에 청소에. 이건 가정부가 하는 일이잖니. 아이고, 회장님 괜찮아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에요. 교육의 일환이라니? 준혁이한테 어른을 대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집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사회생활도 배우는 거죠.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명확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윤아가 아들의 연인이고 귀한 손자의 엄마라는 점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점점 가정교사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풀어봐.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빨리 못 풀면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공부해? 선생님, 나 물 좀 갖다 줘. 선생님, 내 가방 좀 들어줘. 10살짜리 아이가 25살 어른에게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교사는 그런 준혁에게도 존댓말로 응대했습니다. 네, 준혁 도련님.
금방 가져다 줄게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준혁을 서재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니? 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선생님은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 준 만큼 일을 시켜야 한대요. 하지만 선생님은 내 공부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야. 가정부가 아니란다. 아니, 가정부라고 해도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똑같대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행동해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된댔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윤아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선택한 방식이니 함부로 간섭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란다.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네, 할아버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정교사의 지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묘한 친숙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선생님을 보면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걸까? 딸을 잃은 후 젊은 여성들을 보면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야. 뭔가 더 강한. 다음 날 회장은 가정교사의 방 앞을 지나다가 그녀가 혼잣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네. 힘들지만 견뎌야지. 나한텐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일자리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해.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가정교사 선생님에 대해 조사 좀 해보게. 네, 가정교사 선생님을요? 어떤 걸 조사하면 될까요? 신상, 가족관계, 출신.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보게. 뭔가 석연치 않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가정교사 선생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보게.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요. 생후 6개월쯤에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후 6개월. 네. 그리고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가족은 없으시고 혼자 자취하며 생활하시다가 이 집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고아원 이름이 사랑의 집? 네, 맞습니다.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딸이 실종된 후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었습니다. 사랑의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원장은 해당 시기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없다고 했었는데 더 조사해보게. 더 자세히. 그 고아원에 언제 들어갔는지 발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겠습니다. 한편 지윤아는 그날 밤 또 김태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가정교사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회장 노인네가 자꾸 준혁이 눈치 주는 것 같은데. 괜찮아. 늙은이가 뭘 알아. 그냥 우리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돼. 그래도 조심해. 회장이 생각보다 영리해 보여. 알았어. 근데 여보, 가정교사 계속 그렇게 부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집에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알았어. 회장 눈에 안 거슬리게만 눈치껏 해. 혹시 모르잖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가정교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그녀가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아!
회장이 마침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전혀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근데 이런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가십니까? 사모님께서 2층 창고에 옮겨달라고 하셔서. 회장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가정교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가정교사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 버렸고 회장은 목걸이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에 그냥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딸이 실종됐을 때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회장은 그리움이 담긴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생후 100일 된 딸의 사진, 그리고 딸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사진. 이 목걸이, 혹시.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부드러운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 선율. 20년 전 막내딸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에서 나오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가정교사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놀란 가정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서둘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가정교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걸이. 아, 이거요? 죄송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소리를 내서.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릴 적 물건이거든요. 가끔 외로울 때 열어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적 물건이라. 그거 어디서 난 겁니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이 보관해 주셨다가 제가 10살 때 돌려주셨어요. 이게 제 유일한 부모님의 흔적이에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안에 사진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가정교사는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아주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것으로 보이는 아기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정교사가 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 몰라요. 원장 선생님도 모르신대요. 그냥 제 부모님이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작아서. 회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그리고 그 아기는 내 막내딸,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입니다.
가정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 집사가 내 딸을 데려갔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범인은 도망쳤고 내 딸은 그 후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기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전국의 고아원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내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교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회장님의 그 목걸이는 내가 딸이 태어나고 100일 되던 날 선물한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문 제작품입니다. 스위스 시계 장인에게 특별히 의뢰해서 만든 오르골 목걸이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선율은 내 아내가 좋아하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그럼 이 노래가 엄마가 불러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혹시 안쪽에 새겨진 글씨 보이십니까? 가정교사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랜 세월로 희미해졌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our beloved daughter. 세러, 사라. 그게 내 딸 이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사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정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 사라가 맞을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확실합니다. 이 목걸이는 직접 주문 제작으로 만든 거라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가정교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 눈, 미소, 내 아내를 닮았어요. 제가 왜 자꾸 선생님한테 끌렸는지 이제 알겠네요.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회장님,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두어야 하니까. 네, 검사할게요. 저도 정말 회장님의 딸이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렇게 이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지윤아와 준혁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었어요? 가정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있어요. 말해봐요. 준혁이가 가끔 제게 이상한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곧 여기 주인이 될 거래요. 그럼 선생님은 우리 집 하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뭔가 있군요. 뭔가가 정말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저도 지윤아와 준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들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당분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해요. 혹시 지윤아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회장님. 내일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갑시다. 은밀하게. 네. 그날 밤 회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사라에게 시킬 일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냈고 은밀하게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렇게 살아와 DNA 검사를 마친 회장은 본격적으로 지윤아와 준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지윤아의 과거, 준혁의 출생 기록, 그리고 김태수라는 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준혁의 DNA 샘플도 은밀하게 채취했습니다. 준혁이 쓴 컵, 머리카락 등을 모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두 가지 검사 결과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비서가 회장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라. 가정교사 선생님부터 말해보게. 비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가정교사 선생님은 회장님의 친딸이 확실합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딸이 맞구나. 정말 내 딸이.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럼 준혁이는?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 군은 회장님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그리고 회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지윤아 씨는 실제로 회장님 아드님과 짧은 기간 동거하며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헤어졌고 그 후 김태수라는 남자와 만나 준혁을 낳았습니다. 김태수? 네, 전과 산범의 사기꾼입니다. 결혼 사기, 보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지윤아 씨와 김태수는 현재도 연락하고 있으며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비서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여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늙은이가 완전히 속았어. 준혁이를 진짜 손자로 믿고 있다니까. 좋아. 유산 상속 문서는 언제쯤 손에 넣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회장이 완전히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 해. 그럼 자연스럽게 유산 상속 얘기가 나올 거야. 이번엔 대박이다, 대박. 재벌 회장 재산이면 평생 놀고 먹겠네. 근데 그 가정교사 여자는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재밌잖아. 누군가를 마음대로 부리는 게 얼마나 짜릿한데. 게다가 회장한테도 우리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늙은이가 우리한테 안 까불게. 두 사람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녹음을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사악한 것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증거를 더 확보하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지윤아가 외출한 틈을 타서 회장은 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네, 할아버지.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네. 너 정말 내 손자니?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 화내지 않을게. 너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 너도 엄마 말을 들은 것뿐이니까.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천천히 말해봐. 괜찮아. 저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에요. 준혁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라고. 할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받으라고.
엄마가 매일 연습시켰어요. 그래, 그래. 잘 말해줬어. 회장은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죄송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싫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근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울지 마. 다 괜찮아. 그럼 준혁아, 내 진짜 아빠는 누구니? 김태수? 김태수 아저씨요. 그 사람이 제 진짜 아빠예요. 내 아빠와 엄마는 어떤 계획을 세웠니?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혁은 울면서도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지윤아와 김태수가 어떻게 회장을 속이려 했는지, 어떻게 유산을 가로채려 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가르쳤는지,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믿으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된대요. 그럼 우린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대요. 그래. 그리고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엄마가 일부러 심하게 대하래요.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도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미안했니? 네. 정말 미안했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나쁘게 굴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서 그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저 어떻게 돼요? 경찰에 잡혀가요? 너는 괜찮아. 넌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내 엄마와 아빠는 벌을 받아야 해. 네. 준혁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할아버지. 너는 엄마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는 건 나쁜 거라는 거.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 문제로 더 이상 엄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정말이요? 정말이야. 준혁은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유전자 검사 결과, 준혁의 증언, 그리고 김태수의 정과 기록까지. 이제 지윤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은 지윤아를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사라와 비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윤아 씨 앉으시죠. 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윤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윤아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건 준혁이는 내 손자가 아니라고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다. 회장님,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여러 번 확인했다. 그리고 찾아보니 뭐가 더 있더라. 회장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와 김태수의 통화 녹음 기록이고 내 귀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니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계획 모두 알고 있어. 지윤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이건 준혁이 진술서야. 준혁이가 직접 모든 걸 고백했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다고. 지윤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달라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이용해서 나를 기망했어. 생판 남의 피가 섞인 준혁이를 내 손자라고 거짓말하며 내 재산을 노렸어. 그리고 죄 없는 가정교사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준혁이에게 그런 짓을 시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할 거고 당신과 김태수 둘 다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 각오해. 안 돼요. 회장님, 제발. 준혁이는 죄가 없어요. 준혁이만은 살려주세요. 준혁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거야.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 안 돼요. 안 돼. 준혁아. 지윤아는 울부짖었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윤아 씨, 당신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지윤아를 끌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윤아는 끝까지 회장에게 매달렸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도 함께 체포해 주십시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윤아는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혀가게 되었죠.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우리 계획을 망쳐놔? 내가 가만 안 둬. 김태수는 악을 썼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회장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준혁아. 넌 잘못 없어. 회장은 준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친 것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준혁아. 비록 내 진짜 손자는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내 손자로 생각했다.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라는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언니가 다 이해해.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 고마워요. 잠시 후 복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준혁 군, 이제 가야 해요. 네. 준혁은 회장과 사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그래, 준혁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할아버지가 가끔 보러 갈게. 정말요? 정말이야. 준혁은 복지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회장과 사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사라야.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달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지윤아, 피고인 김태수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명예를 이용하여 유족을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윤아와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판사님, 우리는... 김태수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윤아는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준혁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옆에는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준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보호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한대. 내가 가끔 찾아가서 용돈도 주고 있으니 걱정 마렴. 다행이에요.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요. 그래. 준혁이는 착한 아이야.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거지.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회장과 사라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야. 네, 아버지.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내 딸로 인정받았어.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법원에서도 호적 회복 허가가 났어. 내 이름도 정식으로 강사라로 바뀌었어. 강사라. 제 본명이네요. 그래. 이제 넌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넌 내 딸이야. 강사라.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고생 많았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끔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오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하녀처럼 부려지고 손도 트고 몸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사라야,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아버지, 내 재산도 다 내 거야. 넌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회사, 이 집, 다 내 거야.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맙다, 사라야.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당연한 거야. 너한테 다 물려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은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니? 꿈이 있니? 사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고아원? 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장학금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진로 지도도 해주고 싶어요.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나. 정말 훌륭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재단을 만들자. 사라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거야. 내 딸이 하고 싶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라는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사라야.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사라와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찾았소. 사라가 살아 돌아왔소. 회장은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소. 우리 딸이 돌아왔소. 사라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사라예요.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사라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못다한 일들, 제가 대신 할게요. 어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의 저택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장의 오랜 친구들과 회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적처럼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쪽은 제 딸 사라입니다. 사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사라는 저의 후계자로서 회사 경영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복지를 위한 재단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파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의 오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회장, 정말 다행일세. 딸을 찾다니. 기적이야. 그러게 말이야. 하느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지윤아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나? 옥살이 하러 갔네. 5년형을 받았어. 잘 됐군. 그런 사악한 여자는 벌을 받아야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딸도 찾고 나쁜 사람들도 처벌받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게. 자네 고생 많았어. 고맙네. 몇 달 후 사라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취재를 나왔고 여러 고아원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사라복지재단은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라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아버지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장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으로 전국 30개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직접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사라 언니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야?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사라는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들 훌륭한 꿈이네. 언니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마. 꼭 꿈을 이루렴.
네. 그리고 기억해. 너희가 고아원에서 자란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야. 부모님이 없어도 너희는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언니처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사라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기특하구나, 사라야.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서 그런 거지. 아버지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줄 뿐이야. 아버지, 사라는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사라는 회사에서 일하며 재단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교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라 이사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라 이사님은 고아 출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고아 아이들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재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재단은 현재 전국 신계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심리 치료,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나온 청년들의 자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라는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버지야말로 수고하셨어요. 회사 일이 많으셨죠? 이제 많이 편해졌어. 내가 일을 잘 배워서 나를 도와주니까. 아버지, 회사 일 재밌어요. 제가 더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고맙다, 사라야.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요? 고아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복지 등.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우리 회사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준혁이 있는 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 준혁아. 사라 누나. 준혁은 사라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네. 여기 정말 좋아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행이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잘했어. 준혁아, 이거. 사라는 가방에서 책과 용돈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선물이야. 책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골랐어. 감사합니다, 누나. 준혁아, 엄마는 연락 왔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화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누나. 저 이제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해주세요. 장하다, 준혁아. 누나,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누나처럼 착한 일 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울 거예요. 사라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꼭 이루렴. 네. 그리고 누나, 회장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 전해줄게. 할아버지도 내가 보고 싶대. 사라는 준혁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준혁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 잘 지내던가? 네, 많이 밝아졌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행이구나.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 잘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러게요. 준혁이가 커서 착한 일 하고 싶대요. 기특하구나.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사라에게 회사 경영권을 조금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사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사라야,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아버지.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회사 지분양도 서류야. 아버지, 사라야,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됐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너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어. 아버지, 아직 제가 부족한데. 아니야. 너는 충분히 훌륭해. 이 1년 동안 내가 일하는 걸 봤어. 똑똑하고 성실하고 직원들한테도 존중받고 너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라야. 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렴. 아버지. 아버지는 손주 얼굴 보고 싶어? 사라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딸이니까 믿는다. 회장은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야, 정말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그날 밤 사라는 자신의 방에서 오르골 목걸이를 열었습니다. 땡글땡글.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라는 목걸이 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자신과 부모님의 모습. 어머니, 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내 딸을 되찾았어. 그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이제는 모두 기쁨으로 바뀌었어. 사라가 행복하게 살고 회사도 잘 이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기뻐하겠죠?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주신 덕분일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저택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사라는 정원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지낼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사모님 집에서 힘들게 일할 때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줬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사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시고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게요. 바람이 불어와 사라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회장과 사라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윤아와 김태수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준혁은 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의 저택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매일 밤 오르골 목걸이를 열어 그 선율을 들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살아도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도 사라의 경영 아래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과 사라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회장과 사라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